납세 의무자 이어서 하는데, 자, 매매는 했으니까 종중 거 보죠. 똑같아요. 우리가 종중이다, 문중이다 하면은 이거죠. 자, 선산이 있어요. 요게 김해, 김씨, 문중 거예요. 그런데 이 종중재산은 예전부터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를 많이 올려놓죠. 그래서 갑이라는 종손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다 이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어요? 종손이 사업한다고 문중재산 다 팔아먹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죠. 뭐 요즘에는 어떡하냐, 종손하고 이런 거 못하게끔 여러 명을 공동명의로 등기를 많이 해놓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의 소유자는 김해 김씨야, 문중이야, 종중이야. 그런데 개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러면 사실상의 소유자는 종중이 되는 거고 공부상의 소유자는 개인 명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를 때 갑이라는 종손이 야, 정부한테 야, 이거 명의가 내 걸로 돼 있지만 내 거가 아니야, 우리 종중 거야 라고 신고를 하면은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사실상의 소유자 김해 김씨 문중으로 보내겠죠. 들통났으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갑이 그런 신고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부는 요게 김해 김씨 종중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누구한테 고지서 보낼까? 개인한테 고지서 보내죠. 그 사람은 요거죠. 종중재산인데 신고를 안 하면은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 보낸다. 얘도 신고하면 사실상이지만 이건 거의 출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매매와 똑같이 요거 찾는 거야. 종중이 꼭 나와. 신고하지 않았다 꼭 나와. 마지막 공부상의 소유자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요게 올해, 자꾸 작년이라고 그래요. 올해 출제된 지문이에요. 뭐가 나왔냐? 종중 신고하지 않았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아까운 거 놓쳤죠. 요거 1년간 배웠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상속.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일남이가 나 아파트 받았어요. 신고했어. 이남이가 나 상가 건물 받았어요. 삼순이가 나 땅 받았어요. 신고했어. 그럼 각자가 신고했으면 아파트는 누구한테 고지서 날라가? 일남이. 즉 신고했으면 사실상의 소유자들이 되겠죠. 그럼 사실상의 소유자는 뭐냐? 상속인들이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데 상속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니까 안 되겠죠. 혼자 튀니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누가 어떤 걸 상속받을지 모르잖아. 이럴 경우에는 어차피 신고 안 했지만 니들이 받을 거 아니냐. 니들이 받을 거니까 니들 중에 대표자에게 보내겠다. 그 대표자를 뭐라 그런다? 주된 상속자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다른 건 신고 안 하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데 상속만큼은 공부상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한테 묘지에 가서 일어나시죠. 고지서 왔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얘기하고도 무서워요. 밖에 비가 왔을 때 이 얘기했다 진짜나 밤에 악몽 꿨다니까. 내가 얘기하고도 악몽 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된 상속자 셋 중에 대표자인데 그럼 대표자 맨날 주된 상속자 나왔어. 식상해. 그래서 최근부터는 뭐가 돌아가며 나오냐? 주된 상속자라는 건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되겠죠. 그럼 민법상의 상속 지분이다. 자녀들은 다 1대 1이란 얘기죠. 상속 지분이 똑같네?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고지서 보낸다? 장남한테 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날은 주된 상속자, 어떤 날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한 번도 안 나왔어. 뭐냐면은 원래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는 누가 돼요? 배우자가 되죠. 배우자는 얼마예요? 1.5예요. 자녀는 1이고. 그럼 배우자가 지분이 크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왜 그러냐?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는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둘 이상이면 이렇게 지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그럼 배우자가 둘 이상이면 연장자다. 연장자는 나중에 배우자가 더 연장자가 될 수도 있잖아. 머리가 복잡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분이 가장 크지만 공인중개사는 예민하기 때문에 출제가 한 번도 안 됐고 앞으로도 몇십 년 안 될 거예요. 그럼 누구 위주로? 자녀분 위주로. 자녀들은 민법상 지분이 똑같아. 1대1대1. 그러면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된다. 그럼 바로 여기서 또 나오죠. 원칙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지만은 공보상의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의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요거죠. 요거.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문이 깁니다. 여기 보세요.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받았다. 이거 지문 읽다가 가출해요. 그럼 미리 할게요. 이겁니다. 누구 소유냐? 국가 소유다. 그럼 우리가 개인이 사용합니다. 국가 소유를 개인이 사용한다는 거 뭐냐? 보세요. 국가와 연부매매계약,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매매가 됐으면 국가가 매도인이고 그 다음 개인은 매수인이 돼야 되는데 할부계약만 맺었어? 할부계약만 맺었고 잔금 치르지 않았죠? 그러면 매도인이 아니라 매도계약자 신분이 돼요. 잔금을 줬으면 매수인, 근데 계약, 할부계약만 맺었으니까 계약자 신분이죠. 매도계약자, 매수계약자, 계약만 맺었어. 아직까지 누구 소유야? 국가 거야.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할부계약만 맺고 야, 나 지금 필요하니까 공짜로 좀 쓰자. 공짜로 사용해. 여기서 여러분의 인성이 나타나요. 뭐냐 하면은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 그걸 모르면 이건 말짱도루미야.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누구 거야? 국가 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미안하냐 안 미안하냐를 판단해줘. 사용하는 사람이 공짜로 사용했어. 공짜로 사용해서 남의 거를 미안해 안 미안해? 표정이 미안한 표정은 전혀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 남의 걸 세법상 남의 걸 공짜로 쓰면은 미안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다 이러면 안 미안한데 세법상으로는 남의 걸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한 거야. 그럼 우리가 어때? 친구끼리 있어요. 남자분들은 알 거야. 친구끼리 어릴 때 싸우잖아. 코피 터트리면 이기는 거야. 내가 친구를 코피 터트렸어. 내가 이겼어. 그렇지만 미안해 안 미안해? 떳떳하고 좋아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지. 친구가 코피가 났으니까 미안하잖아. 그럼 미안하면 어떻게 사회에서? 야, 미안해. 내가 삼겹살 쏠게. 내가 쏠게. 근데 그 다음날 또 싸웠어. 이번에 내가 터졌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럴 경우에는 안 미안하면은 네가 쏴. 세법은 이걸 응용한 거야. 미안하면 내가 낼게. 안 미안하면 네가 내. 그럼 여기서 개인이 공짜로 사용하니까 미안하잖아. 원래는 국가 거야. 국가는 비과세예요. 세금 안 내. 근데 공짜로 쓰니까 미안하잖아.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내가 누구냐? 매수계약자가 된다는 얘기죠. 미안한 거 이해 가요?
근데 표정이 하나도 안 미안한 것 같아. 자, 한 번 더. 이번엔 뭐냐? 유료로 사용한다.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사용해. 대가를 줬으니까 나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국가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유료는 비과세다. 왜 비과세냐? 네 거니까 네가 내. 요 두 가지 경우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누구 소유냐? 국가 소유다. 누가 사용하냐? 개인이 사용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공짜로 사용하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매수계약자. 유료로 사용하면 안 미안해. 대가 정당하게 냈으니까. 그럴 땐 네가 내. 네가 국가니까 뭐가 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요 용어 이해 가세요? No. 아직은 안 배웠지만 미안해 안 미안한 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지금은 없지만 해드릴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요번엔 뭐냐? 개인 소유야. 개인 거야. 그런데 국가가 사용하는 거야. 이게 미안해 안 미안해 전부입니다. 그럼 똑같아. 아까 입장이 바뀐 거야. 개인 걸 국가가 공짜로 사용을 해. 개인은 당연히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국가가 공짜로 쓰는 거야. 그럼 국가 사용하는 사람이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공짜로 쓰면 미안한 거야. 미안하면은 내가 낼게. 내가 낼게. 네 건데 내가 낼게. 내가 누구야? 국가. 국가는 당연히 뭐가 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번엔 유료로 사용을 해. 유료로 사용하면은 대가를 줬으니까 정당해. 떳떳해. 그럼 나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럼 네 거니까 네가 내. 개인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소유냐? 누가 사용하느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미안해 안 미안해요. 공짜로 사용하면 뭐해? 미안하니까 내가 낼게. 유료로 사용하면은 안 미안하니까 네 거니까 네가 내. 이해 가세요? 수고했어요. 요 중에 요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뭘로 나왔을 때? 무상으로. 근데 왜 설명하느냐? 요게 나왔으니까 다음엔 얘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1년간 미안해 안 미안해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미안한 건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맞아. 근데 미안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한번 오늘부터 알아두세요. 오늘부터 1일이야. 남의 거 공짜로 쓰면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이제 미안한 마음 가져야 돼. 유료로 사용하면 미안해 안 미안해? 돈 줬으니까 안 미안해. 미안하면 세법은 내가 낼게. 안 미안하면은 네 거니까 네가 내. 이거 1년간 강의했더니 요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요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출제자 의도 뭐냐면은 무상 얘는 고정으로 나와. 그럼 그 다음에 유상 그러면 얼마나 공부하기 편해. 금방 들통나니까 유상이라 안 하고 유료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이런 단어 하나 선정까지도 유치한 거예요. 왜 우리 공부하게 무상, 유상 이런 편한 걸 왜 무상, 유료 이렇게 쓰냐는 얘기죠. 표정들이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편하게 무상, 유상하면 얼마나 좋아. 꼭 유료라고 그래요. 그럼 얘를 무료라고 그러지. 똑궁시렁 됐네 오늘도. 내년부터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있다고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다는 건 뭐냐면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귀신이 됐다 이거야. 귀속 나오는 건 예쁜이 없어. 그럼 귀신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 명의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갑한테 몇 년 전부터 고지서 보내는데 반송이 돼 와. 공무원이 방문을 했더니 그런 인간 여기 없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그럼 세금을 포기해야 되냐? 아니죠. 세무공무원이 이 땅으로 가봅니다. 땅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고추 농사를 짓고 있어. 반가운 거야. 당신 반가워. 당신 갑이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No, 나 을이야. 그럼 당신 갑 만나본 적 있냐? 못 봤어. 몇 년째. 그럼 어떡하느냐? 신상명세를 적어서 사무실에 와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야, 원래 갑의 건데 당신이 이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는 당신한테 보내겠다. 네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야. 네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럼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 다시 얘기했죠. 세금을 나보고 내라고 그러면 좋다, 나쁘다? 좋은 거야.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기분 좋아서 대출받아서 세금 내야 돼. 이제 정부가 나한테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가볍게 웃으면서 내요. 왜 그러냐? 내 존재를 인정했다는 건 이거에 관한 점유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그럼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이게 민법상의 시효 취득이야.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고 국가가 나한테 이제 제대로 해주는구나. 그리고 영수증이라든가 묘목상거라든가 농약산 영수증 다 어떻게 한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20년이 경과가 되면은 내 시효 인정을 해줘야죠. 그죠? 그때 대비해서 좋은 거야. 국가가 나보고 세금 내라 무조건 기쁜 마음으로 내야 된다 이거죠. 비로소 내 존재를 인정해 줬다. 그래서 이 소유권 귀속이 불명했다는 건 소유자가 행방불명됐다는 얘기야. 이럴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 부담해야 된다? 사용자가 되겠죠. 우리가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귀속 불분명뿐이 없어요. 이해가셔? 수고하셨어. 그래서 얘가 올해 출제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올해 출제된 납세 의무자는 종중재산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그 다음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한 거. 요 세 가지가 납세 의무자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곱뺀 나머지는 출제가 안 됐으니까 계속 신경 쓰고 요 세 개만 빼고 신경 쓰라 이게. 그 다음에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누가 재산세 내야 된다? 위탁자. 신탁재산은요,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된다? 위탁자. 재산세도 누가 낸다? 위탁자. 그럼 수탁자는 누구냐? 관리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신탁재산의 모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위탁자. 물건 주인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간단해군 수입. 그럼 누가 취득세 내? 수입하는 자. 누가 재산세 내?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수입도 취득세 나올 수도 있고 재산세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나 할 때만 되면 또 꽁시렁대. 처음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안 나오다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할게요. 우리가 평상시에 다루지 않은 게 시험에 처음 나올 때가 있어. 절대 당황하지 말고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온 것은 상식선에서 접근하세요. 지문의 힌트가 노골적으로 주어져. 그러니까 처음 본 지문이라고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야. 오죽하면 몇십 년 만에 처음 나올까 이거야. 비중 없다는 얘기야. 이게 처음 나왔어도 다 맞췄어. 몇 개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읽어보니까 파산 선고 이후 종결까지의 파산재단이다. 망했어요. 망했으면 누구한테 고지서 보내? 공부상의 소유자. 끝 이러면 되는 거죠. 사실상의 소유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처음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나왔습니다. 5번의 채비지 보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채비지 보류지다 그랬으면은요. 세법은 이 뜻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세법에서는 뭐냐? 채비지, 보류지, 땅이야, 땅.
땅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뜻을 보면 이런 게 있죠. 보류지, 환지를 해줘야 되는데 환지로 안 하고 잠깐 대기 보류지죠. 간단히 보면 돼. 그 다음에 이 땅을 환지를 안 해주고 요 땅, 이거 나중에 매각하기 좋은 땅이네. 그럼 요건 팔아가지고 공사비 주자. 요건 채비지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땅은 잠깐 대기 보류지, 요 땅은 팔아서 공사비 주자. 그러면 채비지. 이걸 누가 정해? 누가 정하느냐? 사업 시행자가 정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채비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된다. 그럼 앞으로 나올 것 또 해줄게요. 여기 보세요. 채비지는 앞으로 뭐 할 거라고 그랬죠? 팔아가지고 공사비 줄 거야. 따라서 채비지는 누가 정하냐? 누가 정하냐? 요거는 사업 시행자가 정해. 그럼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땅을. 사업 시행자. 그럼 재산세 얘가 내야 돼. 그런 다음에 채비지 매각 이렇게도 나옵니다. 채비지 매각은 뭐야?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으면 사업 시행자가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는 일단 두 가지 알아두세요. 채비지로 지정을 했다. 보류지로 지정했다. 그럼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야? 사업 시행자. 재산세 내야 되죠. 팔았다. 누가 파는 거야? 사업 시행자. 양도소득세 내죠. 결론 얘기하면 채비지 보류지는 납세 의무자가 다 누가 된다? 사업 시행자다. 재산세도 사업 시행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된다. 끝. 요거 1년간 배웠다가 지문 3개, 이게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연속 출제가 희박하지만 안 나왔던 지문은 하나 나올 수가 있죠. 어떨 때? 이렇게 나와요.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무엇에 관한 하면 종합문제야. 종합문제는 뭐냐? 과세 대상에서 지문 하나 나오고, 납세 의무자의 지문 하나 나오고, 비과세 하나 나오고, 그럴 때 하나가 묻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법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뭐냐? 무엇에 관한, 재산세에 관한, 종부세에 관한, 양도에 관한, 그럼 종합문제라고 그래. 종합문제는 지문 하나씩 다 들어가 집합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 말이 나오면 독립문제라고 그래. 납세 의무자만 5개 지문이 나오는 거란 얘기죠. 항상 세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 과세 대상에 대한, 그럼 과세 대상만 나오는 거야. 종부세에 관한, 그럼 종부세 전체 범위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죠. 제 말 이해 가나요? 그럴 때 납세 의무자가 안 나왔던 게 지문 하나씩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끝. 그러나 우리가 출제될 비중은 좀 떨어진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오늘 처음 배웠는데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해볼 만한 지문들 아닐까요? 종중, 신고하지 않았다.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 보낸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귀신됐어. 그럼 누가 내야 돼? 사용자. 이런 식을 1년간 했더니 나왔으니까. 그러다 아까운 거 놓쳤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비슷한 수준의 것이 내년에 나오려고 운동학금 메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년간 우리가 답 찾는 포인트 연습만 하면 가성비 아주 좋은 거예요.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안 하면 어려운 거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공법 해도 어려워. 세법 안 해서 어려워. 결국 어려운 것 똑같죠. 그러니까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쉽고 어렵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553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은요, 한번 보죠. 과세 표준이라는 건 뭐죠? 공식 배웠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지나간 취득세 볼게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 신고 안 하면 시가표준액. 국수공판장 배웠죠? 등록면허세 똑같아. 그럼 재산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요거죠. 시가표준액. 그럼 이게 뜻이 뭐냐? 이거예요.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내가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액이야. 근데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때 되면 고지서 날라오죠. 우리가 취득세 시간에 배웠어요. 신고해야 되는 세금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 안 해. 신고 안 하면 고지서 날라와. 고지서에는 금액이 인쇄돼서 와. 내가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떤 금액으로 계산했어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면 항상 뭘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이 뭐냐? 1년에 한 번씩 기준금액 발표하잖아. 땅으로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그죠? 이런 것들을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다 시가표준액이야. 그럼 시가표준액은 매년 달라지겠죠? 매년 달라지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오면 뭘 기준으로 세금 계산했다? 시가표준액. 근데 여기서의 법인을 강조했냐? 보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법인은 장부에 있는 금액으로 입증이 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 취득세는 한 번이야. 사온 금액. 장부에 써. 그럼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이야. 근데 재산세는 뭐예요? 장부에 있는 거 하면 안 돼. 왜? 장부에 있는 거는 옛날에 취득가액이 장부에 써 있는 거죠. 10년 전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20년 전의 금액이 될 수도 있어. 장부에 있는 건 취득가액을 쓴 거야. 근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지. 그럼 장부에 있는 금액은 매년 기준금액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옛날 금액이야.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구나. 그럼 법인이라 하더라도 장부 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 법인의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가액을 뜻하는데 10년 전의 금액이 될 수도 있고 5년 전의 금액이 될 수도 있다. 이거대로 세금 내면은 세금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법인도 시가표준액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법인은 장부가액이야. 재산세부터는 장부가액 필요 없는 거예요. 매년 걷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 법인하고서 뭐가 나올 때가 있냐? 법인장부로 입증된 금액, 이렇게 틀리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은 이게 재산세인지도 모르고 법인은 무조건 장부 금액이다,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두실 건 뭐냐? 법인 장부에 있는 금액은 취득가액이다. 5년 전이 될 수도 있고 10년 전께 될 수 있으니까 매년 내는 재산세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예요. 그런데 우리가 재산세라고 묶어서 하면은 시가표준액이야. 그런데 콕 찍어 토지, 콕 찍어 건축물, 콕 찍어 주택으로 나왔을 때는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잘 봐요. 예전에 2004년도까지는 재산세만 냈어요.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됐어. 그럼 옛날은 재산세만 내던 사람이 이제는 재산세도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또 내야 돼. 불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야, 나 재산세 여태 잘 냈는데 우리가 올해부터는 종부세도 내야 되면 이 똑같은 재산 갖고 두 번 내는 거다. 억울하다. 불만이 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달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재산세와 종부세만 있는 제도예요.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제도는 시장 경기에 따라 공정하게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거야. 말은 그렇지만 쉬운 말로 뭐냐? 너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니까 공정하게 깎아줄게. 깎아주는 비율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 그래. 그럼 예전에는 시가 표준액이 10억이다. 그럼 10억 곱하기 세율 적용했어. 깎아주는 게 없었어. 게다가 종부세가 신설이 되니까 불만들이 있어서 깎아주는 제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나온 거지.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70%다 그러면은 몇 프로 깎아주는 거예요? 결국 30% 깎아주는 거예요. 과거에 10억에 대해서 했다가 이제 이것 중에서 몇 프로? 70%만 매기겠다. 그럼 7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겠다. 30% 깎아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장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정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70%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택은 60% 적용해. 아까도 얘기했죠. 땅 중에 농지, 주택 두 개는 세금이 싸다고. 그래서 주택은 60% 적용합니다. 했다가 올해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되는 게 내년까지 우리가 내년 5월 9일까지는 1세대 1주택은 45%, 올해만이야, 올해만. 1세대 1주택만 15% 더 깎아준 거야. 올해만. 근데 지금 말 나오는 게 뭐냐? 이것도 내년에는 40%로 좀 더 인하하자.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도 기준금액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고 이것도 깎아주고 비율도 5% 깎아주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자 이게. 내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모든 세금을 작년에 다 올렸다가 이번에는 모든 세금을 인하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또 지금 논의 나가는 게 정신없죠. 왜냐하면은 이거예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를 인하하자 이게. 거기다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도 중과세하지 말자. 다 내리겠다는 게.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주택자도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게. 지금 그 문제가 있어요. 다주택 개념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대출 안 받아도 또 대출도 30%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다주택자도 대출 받아 집 사라 이거야. 그리고 임대사업자 세금 내라 이거예요. 옛날도 다시 환원이 된 거죠. 강화됐다가. 제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계속 그랬어요. 세금이 강화가 될수록 좋다. 바닥치고 언젠가는 완화가 될 거다. 근데 제 예상보다는 조금 빠르게 더 완화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불이익 안 주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 세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늦어도 19일까지 예산이 통과돼야 될 때 세법 개정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막혀 있는 상태죠. 전 걱정 안 해요. 늦어도 12월 말 1월 1일 새벽까지는 무더기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매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기가 더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효과가 썩 있겠느냐? 여태 할 만큼 다 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람이 억울할까요? 보유세 강화된다니까 이걸 갖다가 엄청나게 작년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겁나서 파는 사람들이야.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죠. 물론 집값은 떨어졌습니다만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거 예외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요게 또 어떻게 됩니까? 몇 년 뒤에는 다시 강화가 되겠죠. 매년 사이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뭡니까?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 입장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야. 돈 있는 사람 살아 이거야. 대출 안 받아도 조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살아 이거죠. 그럼 거래가 있는 사람들이 쭉쭉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계약서 어떻게 하든 시험에 붙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하든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되면 희망이 있으니까 너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대선도 다가오고 하니까 총선도 있으니까 불이 나게 내년에 꼭 붙어야 되는 거죠. 붙기만 해요. 붙자마자 해야 될 거. 컴퓨터 좋은 걸로 한 두세 대 사이죠. 복사지 이만큼 싸두고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딴 데서도 합격자 모임 가고 그랬었는데 태반이 또 하더라고요. 용산에서, 용산이 센 동네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사람도 있고 강남에 하는 사람도 있고 소공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 개업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학이 달려있는 거죠. 힘들었다 하더라도 되는 집은 또 되더라고요. 그날 늦게 온 분 한 분이 있어요. 재작년에 합격한 분인데 그분은 계약서 쓰느라고 늦었대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이 뭐냐? 시가 표준의 끝. 그런데 콕 찍어 토지, 콕 찍어 건축물, 콕 찍어 주택이 나오면은 곱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 답 찾을 때 이런 가르쳐 드릴게. 우리가 재산세 과세 표준 문제가 나왔다. 콕 찍어 토지, 콕 찍어 건축물, 콕 찍어 주택으로 나왔을 때는 곱하기가 있으면 정답이고 곱하기가 없으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 찾는데 너무 쉬워. 좀 더 정확해서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70%, 45%까지 알면 완벽한데 답 찾을 때 힘들면은 곱하기가 나왔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야.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주택의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끝. 이러면 틀린 거고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럼 맞는 말이고 얘가 나오면 맞는 말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깎아주는 제도가 없어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이 된다는 것.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여러분 배 없잖아. 비행기 없잖아. 그러니까 잘 출제가 안 돼요. 나오면은 요 세 가지 위주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엔 주택 이렇게 구별해서 나옵니다. 일단 70%, 60%, 1세대 1주택은 45%까지 알아두고 이게 40%로 확정이 되면 우리가 내년에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현재 이대로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 끝. 그 다음에 554쪽을 보세요. 세율이 나와 있는데 이 세율에 관한 건 체크. 절대로 오늘 보지 마세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재산세 세율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다주택자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 중인 게 많으니까 이것은 지금 억지로 숫자 배웠다가 또 몇 달 뒤에 또 개정되는 걸 설명하면 힘드니까 세율은 일단 보지 마세요. 대신에 요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죠. 5번 맨 위에 나와 있죠. 요것만 알고 가면 돼요. 어이구, 세율이 빠졌네. 우리가 세율이다 그러면은 요거 먼저 요것만 공부할게요. 뭐냐면은 요거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우리가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표준세율. 자, 표준세율은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다닌다고 그랬죠? 탄력세율. 얘는 뭐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표준세율에 지방세에서 쓰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야.
여기엔 뭐가 따라다녀? 탄력세율. 그럼 탄력세율이라는 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꼭 지켜야 되는 세율이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오늘 또 배워. 재산세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 한다?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에는 뭐가 따라다닌다? 탄력세율 따라다닌다. 똑같아요. 3번 설명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몇 번 걷어요? 한 번 내는 거니까 가감도 한 번만 하면 끝이야. 근데 재산세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걷는 거죠. 그럼 탄력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야. 다른 건 한 번 내는 세금이니까 탄력세율도 가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재산세는 매년 걷어. 매년 걷으면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죠. 탄력세율이라는 건 우리가 해당 연도만 적용을 한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한 번만 내는 세금이니까 탄력세율, 가감조정도 한 번만 끝. 근데 재산세는 매년 걷어. 매년 걷으니까 가감 조정한 것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2022년에 50% 가감 조정했다. 그럼 가감 조정한 건 올해로 끝나는 거야. 내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탄력세율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맞게 나올 때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그럼 옳은 지문이야. 틀리게 나올 때는 기출문제입니다. 틀리게 나올 때는 5년간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음에 또 옳은 지문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3년간 적용한다.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명심하셔요. 재산세는 매년 걷는 세금이니까 탄력세율 적용하는 것도 매년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번에 적용했다. 그럼 올해만 적용하는 거야. 내년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지방세 3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세 세율을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탄력세율이 따라다니는데 재산세 탄력세율은 한 번 적용하면 해당 연도만 적용하지 다음 연도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매년 걷는 거니까 탄력세율도 매년 적용하라는 얘기야. 따로따로. 바로 요거 꼭 신경 써야 되겠죠. 꼭. 그 다음에 555쪽에 7번 재산세, 도시, 지역분 이렇게 나와 있죠.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힌트만 간단히 하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도시, 지역에 밑줄 치세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어야 내는 세금인데 이 재산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도시,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름에 힌트가 나와요. 재산세는 뭐냐? 여러분 봐요.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관계없어. 아무데나 있던 재산이 있으면 내는 게 재산세고 그럼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특별히 추가로 더 내는 세금이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이거야. 일단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 그리고 요게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재산들은 너 재산이 많이 올랐네. 그럼 넌 남보다 조금 더 내. 이게 바로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 중에 하나가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된다는 것. 용어 이해 가시나?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요겁니다.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이렇게 이거예요.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있다. 그럼 일단 재산세 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추가로 내는 거야. 근데 도시 지역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뭐냐?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따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야, 요 지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요. 야, 이 지역은 집값이 급상승한 지역이네. 땅값이 급등한 지역이네. 이 사람들은 재산세 조금 더 내야 되겠다. 이게 지역분이야. 그러면 다 내야 되느냐? 노.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것만 돼요. 그리고 그럼 재산세는 다 내야 되느냐? 노.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있다고 그랬죠? 5개 중에서 도시 지역에 있는 재산만 내는 거야. 도시 지역에 있는 거 뭐가 있어? 토지, 건축물, 주택은 도시 지역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선박과 항공기는 앞마당에 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추가로 세금 안 내.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그리고 집값이 급등했으니까 세금을 추가로 내라 이거야. 하나는 뭐냐? 일반 재산세. 일반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내라 이거야. 두 번째는 야, 이 지역은, 이 지정지역은 재산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0분의 1.4를 더 추가로 걷자 이거야. 그러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일반 재산세 따로 내고 여기에 얼마를 추가 내라? 1000분의 1.4를 더 내라 이거야. 하다 보니까 1000분의 1.4, 1000분의 2.0, 1000분의 3.5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도를 정해놨어. 1000분의 얼마? 2.3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만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1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밑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선박과 항공기는 앞마당에 주차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2번 세금을 더 내라 이거야. 1번은 재산세 계산한 금액, 그 다음에 2번은 1000분의 1.4를 더 내란 얘기죠. 숫자 계산 문제 없어요. 1000분의 1.4. 그 다음에 3번 지방자치단체장은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요겁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지정된 지역에 있는 3가지 물건에 대해서만 얼마를 1000분의 1.4를 우리가 추가로 더 내라. 그러나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것.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면 이거야. 특정 지정된 지역 안에 재산이 있으면 특정 오죽하면 오죽 집값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이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을 하는 얘기죠. 오죽이 올랐으면. 그러니까 너는 남보다 세금을 1000분의 1.4를 더 내란 얘기죠. 이거 좋아요, 나빠요? 재산세를 또 내야 되는 거야. 땅인데 재산세 내고 1000분의 1.4 더 내야 돼.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좋아요. 항상 그래야지. 왜 자신이 없어?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내 존재를 인정해 준 거나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면 땡큐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 100억짜리 당첨됐어. 그럼 세금 내야 된대. 좋아, 나빠? 그건 또 싫어? 좋아요. 왜? 정부가 세금을 내라는 건 내 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그렇게 좋다는 얘기죠. 다만 양도소득세는 좀 그때그때 달라요.
양도소득세는요, 무조건 내려는 대로 내면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정부가 내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라. 내 재산의 가치를 여기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물론 종부세처럼 너무 집값이,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6월 1일 날 과세 기준일 배웠죠? 이때는 가격이 올라갔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집값이 하락되면, 자, 미리 얘기할게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 기간이야. 근데 고지서는 5일 전이니까 11월 25일 날 정도 고지서 나가. 그럼 이때 가격으로 고지서 나가는 거야.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집값 하락한 건 있죠? 그죠? 이런 거는 구제할 방법이 있어요. 내가 신고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제외한 나머지는 뭐냐면은 정부가 내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내세요. 내 존재도 인정해주고 내 재산도 인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칼같이 뛰고 줘. 그래도 난 기분이 좋아. 안 좋은가? 그래서 복권을 지역마다 사는데 그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월화수에 사면, 목에까지 사면 안 된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뭐 금토만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할 얘기가 없어서, 마무리할 게 없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